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 증시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다음 주죠. FOMC 있고 네. 주요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일 나온 ADP하고는 약간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실제로 하루 이틀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적었잖아요.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런 해석도 나와서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하루에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0포인트 이상 왔다 갔다 네. 예사로 그냥 급등 급락을 하던 그런 장을 겪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날이 더 많은데 네. 좀 갑자기 심심하죠. 약간 그래요.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표도 약간 공백 기간이고 네. 말씀하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해야 되고 오죽하면 우리가 메타 갖고 오프닝을 했겠습니까? 메타. 근데 메타 약간 민망할 것 같은 게 메타버스 사업 좀 집중하겠다면서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글로벌 비즈 보면서 야, 샘 올트만 뭔 돈이 있어서 저기 일론 머스크하고 맞짱을 뜨겠답니까? 우주에서 돈이 있나? 무슨 로켓 건전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건데.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 우주로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작자 일론 머스크의 언젠가 보낼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기발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옆에 뭔가 냉각 시스템 필요하잖아요. 우주로 보내면 그게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네. 전력은 또 태양광으로 한다나. 그래 되는데. 예. 이제 12월에 글쎄 남은 거는 FOMC하고 BOJ 이상은 크게 짚어지는 재료는 없는 가운데. 네. 근데 일본 또 30년물 국채 보니까 입찰 많이 오르죠. 예, 수요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럼 돈은 많구나. 예. 시중의 유동성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차분하게 또 한번 업종별로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네, 오늘 S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그거 하기 전에 11월, 12월 지금 이제 12월 아직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11월에 워낙 저희가 널뛰기 장을 겪은 다음에 그거에서 매번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패널분들한테 저는 첫 질문이 그겁니다. 이건 이제 조정 끝났나 아니면 아직 좀 더 남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 싶어가지고.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수 자체는 좀 재미없었을 수 있는데 종목 간의 차별화가 워낙 심해서요. 그래요. 안에서는 난리예요. 네. 그렇죠. 액티브하게 종목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렇구나. 저희도 하루하루 열심히 좀 따라가고 아웃퍼폼도 나오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전체적인 지수 차원이나 유동성 차원에서는 매크로 이벤트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펀더멘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중동이네요. 그렇죠. 아니 메타만 하더라도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모습이었는데 메타 이슈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메타가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슈는 한 3년 전에도 한번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한번 쫙 줄이면서 이익들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익이 좀 상향되는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리얼리티 랩스에서 다시 한번 비용을 좀 많이 쓰면서 이걸 다시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지난 실적 발표 때 보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는 또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에서 개선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지난 한 2년간 메타가 생각보다 광고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광고 매출이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해서 20%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 큰 광고 회사가 20%씩 성장한다는 게 사실 비현실적인데 그런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계속 있었고 이익 성장도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와는 다르게 또 치열하게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또
앞서 저희 그 간단하게 이제 외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 중국의 캠브리콘. 아, 네네. 예, 캠브리콘에서 자체 AI 칩 뭐 생산하겠다 얘기하니까는 이러면 이제 엔비디아 그 H200 네. 어쩌면 중국으로 수출이 허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 이런 것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오늘 구글 이야기 이따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네. 하겠지만 사실 GPU와 ASIC이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캠브리콘이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PU 영역까지 완전히 대체하겠다 이 영역은 아니고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마존에서 하는 트레이니움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체 반도체, ASIC 반도체죠. 어떤 특수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는 엔비디아의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요 자체는 전반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압도적인 점유율, 압도적인 경쟁력은 조금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을 통해서 젠슨 황 이제 엔비디아 대표가 계속해서 사실 숫자로 증명해 왔지만 이 증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줬던 가이던스들도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가이던스들을 내줬는데도 네. 불구하고 상승을 못하는 건 결국 이거보다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게닝 파워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오프닝 때 얘기했던 오픈 AI 같은 경우가 의심을 가장 많이 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해놓고 예. 그다음에 그게 다시 오픈 AI에서 엔비디아로 발주가 나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러한 순환 출자 구조 같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시장이 좀 확신을 줘야만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자막 나왔습니다만 대중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풀려도 중국이 사줄지 의문이다. 젠슨 황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만 네. 저거는 이제 중국 쪽 비즈니스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 긴가민가한다 하는 그런 젠슨 황의 판단이라 보고.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요즘 엔비디아는 저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돈 많아면 미치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뭐 줄 서 있어요. 네. 내년에도 엄청 팔릴 거예요. 네. 왜 저러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오히려 네. 이게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젠슨 황이 나서는 컨퍼런스 콜들을 그 예. 질문들을 보면 질문들이 좀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좀 과거랑 좀 다르죠.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고요. 이번에 예. 컨퍼런스 콜 첫 번째에서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아하.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굉장히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아, 묻지도 않았는 데가 아니고 물었기 삐딱하게 때문에. 물으니까 네. 좀 공격적으로 대답할 그러니까요. 수밖에 근데 이건 없네. 젠슨 황도 그렇지만 AMD의 리사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리사수도 AMD 도? 지금 그러한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다. 수요 여전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 기업이고 하긴 합니다만 좌우지간 AI 관련해서 뭐 리사수도 그것도 대만 예, 그냥 맞습니다. 예. 어지간하면 저쪽은 AI 쪽 반도체 쪽은 네. 그쪽이 다 꽉 대만? 잡고 있어요. 예. 두 분이 또 친척 관계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아니 저 젠슨 젠슨 황이랑 황하고 리사수랑 리사수가 원 친척 관계로 원 알고 친척 있어서 관계. 예, 굉장히 연관이 좀 많이 돼 있고 대만이 아무래도 그 밸류 체인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말하는 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흡수를 이렇게 시도했을 때 미국이 모른 척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는 그건 좀 뭐 정치적 리스크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적으로 얘기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사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 저희 같은 프로에서 또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TPU가 그거 했고 제미나이 써보니까 챗GPT 별로 하는 그런 반응도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제 아마존까지도 이제 가세한 게 그거 아니에요. 트레이니움 트레이니엄 3. 3. 네. 이쪽은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관련한 소부장 업체들이나 나쁠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먼저 돌아가서 아마존이나 예.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네, 해보자면 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구글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두 가지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프론티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느냐인데 지금 프론티어 AI 모델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라든지 예. 제미나이라든지 뭐 메타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느냐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은 구글 정도밖에 없고요. 예. 메타는 CSP라고 하기에는 그런 점유율은 높진 않기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선 구글만 지금 이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미나이랑 오픈AI랑 둘 다 활용하려고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아마존은 이 프론티어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단인데요. 아마존이 AWS가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개발을 많이 해온 건 사실이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가 GPT의 근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구글의 브레인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논문으로 먼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기반 기술에 대한 능력은 사실 너무나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이 기반 기술을 가지고 TPU를 만들어 왔던 건 과거부터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라는 이 프로세싱 유닛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니움처럼 AWS만을 위해서 쓰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포지셔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구글이 지금은 좀 더 승기를 잡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이 두 가지는 사실 B2B 영역이라면 우리 B2C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구글 이제 고편입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도 구글 아이디나 구글 계정은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지메일 계정 하나씩 다 예. 가지고 계시고 예. 안드로이드를 더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지금 점유율상 보면 구글에 백업을 해야 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미나이를 써보시면 한 달에 제미나이 프로 가격이 29,000원을 예. 하면서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그 저장 용량까지 같이 아, 주거든요. 그래요? 패키지성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크로스 셀링을 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타사 상품으로의 전환 비용이 높은 거죠. 저만 네. 하더라도 제미나이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를 오픈 AI로 넘어가서 챗GPT를 구독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이 하나의 요소들이 이제 결합 상품이라는 이 요소들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B2C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메모리 반도체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 네. 사실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글은 그 AI 관련해서 하드웨어부터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뭔가 수직 계열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워런 버핏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애플 좀 비중 줄이고 있죠. 네. 구글로 이제 비중을 늘리고 또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제 뭔가 엔비디아도 여전히 뭐 수요가 견조하긴 하겠습니다만 알파벳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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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주가는 또 오른 감이 있고 네.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알파벳의 사훈이 Don't be evil이라고 해서 이제 네. 악해지지 말자, 예, 너무 예. 수익을 추구하지 말자 이런 그 사훈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알파벳의 지배력은 엄청났잖아요. 지금 네. 유튜브의 지배력이 엄청난 것처럼 예. 이런 것들로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수익화가 잘 안 돼 왔었거든요. 항상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덜 버는 느낌들이 좀 많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성장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면서 충분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져오겠다.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면 사실 구글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늘렸던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빅테크 중에 사실 가장 싼 종목이었거든요. 빅테크들이 대부분 뭐 20배에서 30배 수준까지를 봤는데 네. 20배 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와서 20배 후반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이익 상승을 생각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가만히 있더라도 사실 뭐 EPS 그로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주도권 가져가는 흐름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알파벳 주가 조정 올 때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괜찮겠네요. 네네. 사실 뭐 주가 조정의 여지가 크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그 부분이 좀 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좀 더 뭐 아예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고본 부장님,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몇 번 이렇게 시황에 언급되던데 네. 무슨 뭐 AI 에이전트 시대를 갖다가 먼저 선언하고 치고 나왔는데 별로 성과는 없고 네. 그래서 일부 AI 제품의 판매 목표를 낮췄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도 약간 흔들렸는데 네. 이 세일즈포스하고 좀 겹칩니까? 네. 그래서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모델상은 사실 세일즈포스랑은 좀 다릅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예. 티커도 CR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CRM이라는 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거든요. 어허. 그래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내 고객들의 뭐 연락망이라든지 고객들의 지금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일즈포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가 사실 있지만 비즈니스가 너무 많죠. 예, 거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하고 있는 애저, 그러니까 데이터 아, 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베이스로 지금 되고 있고 예. 우리가 원래도 알고 있던 오피스 그리고 네. 이제 윈도우 비즈니스도 365라는 그 구독 비즈니스를 통해서 B2B, B2C 다 하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또 이제 엑스박스 같은 게임도 영역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회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약점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티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는 모델 뒤에 깔려 있는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이 오픈 AI, 챗 GPT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겉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기업 입장에서도 코파일럿을 오피스에서 쓰는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다가 코파일럿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이제 그 제작을 빨리 해주거나 네. 엑셀에서 처리를 좀 더 빨리 해주는 면은 있지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더 받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더 빠르게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면 B2C로 좀 나가줘서 네. 개인 고객들이 쓸만한 것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혹시 윈도우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구독하고 계신 상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뭐 돈 내고 쓰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예, 생산성 도구는 직장인이 아니면 잘 안 쓰는데 예, 그건 예. 보통 회사에서 또 해주는 면이 예.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구독한다거나 윈도우는 사실 뭐 구독할 만한 것들도 네, 네, 없으니까요. 음.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결국 사람 옆에 붙어서 무슨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할 만한 서비스들이 임팩트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매출 전망은 자연스럽게 하향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세일즈포스는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영역들이 점점 다른 기업들의 혹은 AI에 사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세일즈포스를 쓰시는 분들이 AI 도입을 하면서 단가를 좀 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세일즈포스는 그것보다는 이제 기업 그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정도지 이것도 위협은 여전히 계속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그 오피스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네. 이제 앞으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도 이제 제미나이 3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구글 독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예. 가능하고 구글 시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해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으로 좀 더 시장이 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야, 근데 이게 사티아 나델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네. 여기 인도계인데 여기는 딱 보면 사진만 봐도 저 IT 업계 뭐 그렇다 싶은데 네네. 이 마크 베니오프 이 양반은 저기 사진만 봐서는 무슨 저 프로레슬러 같아요. 아, 네. 지금 딱 사진이 뜨면 좋겠어요. 사진이 뜨면 좋은. 전형적인 백인 CEO고 그러니까. 근데 예. 뭐 둘 다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고 잔뼈. 예, 그리고 뭐 인도계 CEO들은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알파벳도 순다르 피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예. 계시고 사티아 나델라 저분이 지금 사티아 나델라 예, 그러니까. 사실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분이기 때문에 저분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지금은 빌 마이크로소프트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윈도우라는 거를 패키지로 PC를 살 때 하나 사는 그런 식으로 사왔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해서 예.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한 번에 20-30만 원 돈 주고 사는 거였는데 지금 이 모델을 오피스도 그렇게 사왔었잖아요. 저희 예. 패키지를 하나 사는 형태로 이 모델을 완전히 클라우드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그 전에 스티브 발머가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지금은 완전히 체질이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한 거지만 인공지능의 경쟁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하. 여기 영역에서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오히려 사티아 나델라보다 순다르 피차이가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네, 지금은 또 뒤집힌 거니까 이 상황은 좀 사실 항상 알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 측면에서는 뭔가 좀 한 방이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550불 위에서 놀던 놈이 지금 480불까지 왔으니까 그런 면이 있네.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4 퀄 테스트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에 대해서 주도권 가지고 있고 예. 퀄터스트는 먼저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주도권을 놓치는 모습은 사실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보다 삼성전자가 HBM에만 목숨을 걸 필요는 별로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네. 엔비디아의 칩셋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쓰고 있는 LPDDR이라는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도 거기에 써야 될 정도로 D램의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HBM으로 굳이 강력하게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파 기준으로 생산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거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SK하이닉스 무조건 HBM에서 꺾자 그럴 필요는 없이 두 기업 다 굉장히 팽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그거는 어떻게 마무리된 겁니까? 뭐 사실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예. 왔다 갔다 했기 예.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참 오래 간다 저거. 네, 어느 정도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네. 뭐 그렇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국 저희는 이게 실제 제품으로 나오고 얼마나 매출로 이어지는지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나 이제 그 HBM을 쓰고자 하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어느 정도의 스펙에서의 부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수율의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은 일단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더 급하다 보니까 지금 퀄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 본부장님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반도체 섹터가 유망하니까 또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걸 갖다가 그냥 대장주 들고 네. 이렇게 천천히 가는 네. 천천히 슬로우 앤 스테디로 가는 이걸 권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주변의 소부장이나 네네. 뭐 하다못해 뭐 유리기판이나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어떻게 권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앵커의 세틀라이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이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수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더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면밖에 사실은 별로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한 달쯤 지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네. 삼성전자가 신규로 인프라 투자 강화를 하겠다 해서 인프라를 좀 늘리겠다라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투자라는 게 소부장까지 이어지려면 일단은 이 D램 반도체 업체든 시스템 반도체 업체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인프라 시설을 먼저 지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이나 뭐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은 SK하이닉스 공장 보이잖아요. 네네네. 보이죠. 근데 이런 공장이 먼저 지어져야 되거든요. 이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 사이즈 먼저 하나가 더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최근에 가장 고민이었던 게 용인의 이제 원산면이라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빠르게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많이 됐고요. 네. 네. 그다음 삼성전자는 평택에다 인프라 투자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놨는데 예. 그 부분들이 수요에 대해서 약간의 부진이 있다 보니까 채우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걸 거의 다 채워 나가는 거고 인프라 추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인프라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부장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효과가 좀 한 달 사이에 인프라 투자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소부장 활용하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일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테이프 인을 해서 테이프 아웃할 때까지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다 네. 보니까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소재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하나 바꿔가지고 수율이 하나 잘못 나와버리면 예. 전체 공정이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소재를 쓰고 있던 것들을 못 바꾸는데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겨나면서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약해져 있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만 가시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는 괜찮은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왜 이수페타시스 네. 그 뭔가 TPU 쪽에 직접적인 밸류 체인으로 거론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뭐 네, 어떻게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와 소부장과는 조금 약간 예, 다른 예, 얘기인데 예. 왜냐하면 중일 관계랑은 이건 상관은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글의 TPU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거고 예. 구글의 TPU가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메타라든지 엔트로픽도 사기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수 페타시스의 뭐 지금 전망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판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느 정도 쇼티지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이수 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삼성 전기도 지금 TPU 밸류 체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수혜를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은 전혀 나쁘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 자막을 보니까 밸류 체인 수혜 전망으로 되어 있으면은 네네네. 이스페타시스가 그 TPU 네, 밸류 체인에 거기엔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예, 거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삼성 전기는 공식적으로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밸류 체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TPU 밸류 체인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거의 대부분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혜가 있을 텐데 여기는 워낙 다양한 고객사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기업들, 좀 쉬고 네. 있는 소부장 기업들과의 적절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기업들이 TPU로 인한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사실 TPU 얘기가 나왔던 게 한 2, 3주 전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 3주 사이에도 뭐 젠슨왕이라든지 리사수라든지 GPU도 쓰면서 TPU를 써야 되는 것이다. 이건 결국엔 보완제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 쓰여야 된다라는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TPU만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시세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이니까 주의를 하면서 뭐 조정이 많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접근해 보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을 이미 충분하게 받아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4012,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93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0만 5천 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호가는 51만 5천 원으로 3% 하락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1만 3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67만 4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아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1만 9,5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9,700원. KB금융 예상 체결가는 12만 8,000원. HD현대중공업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1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엔 9%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가 15만 원, 5% 하락 예상되네요.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 ABL바이오가 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9,500원. 레인보로보틱스 어제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레인보로보틱스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 지금 호가는 19만 5천 원. 그리고 코롱티슈진 HLB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9%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호가는 22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 남은 상황인데 글쎄 오늘 반도체라든지 지금 호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3%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건 개장하고 조금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
인텔이 한 7.5% 가까이 빠지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미국 장에서는 제일 지수 중에서는 안 좋게 끝났는데 그 영향을 좀 받나 싶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어제 로봇주 갈 줄은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 밀어주겠다 싶었는데 저는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이건희 대표가 출연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 중에 현대 오토앱을 갖다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니까 좋은 줄은 알겠고 재무제표도 급히 들여다보니까 뭐 빵빵하게 매출 나오고 돈도 잘 버는 회사고 한데 그때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도 여기서 또 현대 오토앱을 추천한다고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어제 뭐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맞아요. 날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와 놀랍네. 네. 어제 한 방에 20몇 프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먹었어.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뭐 땡큐인데 이걸 오늘 따라가야 됩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로봇은 정말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이거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로봇도. 네. 그러니까 로봇의 두뇌와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메케니컬하게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예, 뭐 현대 그룹 산하에 있는 예. 보스턴 다이나믹 같은 기업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로봇이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뭐 굉장히 엄청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왔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케니컬한 영역에서의 로봇 회사는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근데 반면에 로봇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에 먼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산업이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건 사실 항상 뭐 잘 아시겠지만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거나 실제로 이게 어떻게 숫자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 2008년도에 태양광이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로봇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업을 일단 다 투자해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선행성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근데 반대편에서 로봇의 두뇌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도 이게 뭐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의원이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네네. 내용인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동에 대한 알고리즘을 차에서 완성을 시키면 사실 100km, 200km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에서 이동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완성을 시켜버리면 느리게 움직이는 로봇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이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넘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두뇌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종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중국에 이런 이제 메카니컬하게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주의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의하면서 바라보라는 건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서 이제 이 산업의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시더라도 절대적인 비중으로 가져가시기엔 항상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뇌하는 회사들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한번 두뇌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이제 그 메케니컬한 측면에서나 두뇌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 할 만한 회사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국내 이제 로봇 비중을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가는 것도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현대 오토에버에 뭐 특별한 강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현대 오토에버가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좀 뭐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셀아웃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있는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예상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 팔로우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좀 온전히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가지고요.
뭐 추가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앞서 테슬라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 뭐 그런 기대감도 있겠고 또 FSD 자율주행도 굉장히 얘기 많은데 지금 국내에 이제 감독형 FSD 도입된다면서요. 네네네. 이러면은 다른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두 분은 혹시 국내에 도입된 그 감독형 FSD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조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한미 FTA 협상 때문에 네. 빠르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한미 FTA 있던 조항이 뭐냐면 예. FTA?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의 인증을 거치면 우리나라의 인증을 추가로 거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미국에서 들어있어요. 거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산 차량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미국산인 모델 S와 모델 X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독형 FSD를 도입을 바로 한 거거든요. 예. 지금 FTA가 유효합니까? 지금 네, 관세 세상에? 그죠.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전히 유효한 오. 그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이 돼서 사실 테슬라도 들어오는 거고 네.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서비스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자율주행의 레벨이 우리가 그 오토 스티어 기능을 쓰시다 보면 이제 네. 아다스 기능 같은 걸 쓰시다 보면 이제 핸들을 놓고 타는 것까지는 아직은 허용이 안 돼 있는 예. 상황인데 이 두 개는 다 핸들을 놓고 타는 거거든요. 이게 어. 미국에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방 주시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들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 영상을 얘기를 네.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만 종목별로는 또 희비가 엇갈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일단 뭐 호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만큼 또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도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겠죠.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4023, 코스닥도 강보합 930. 일단은 보합권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올라갑니다. 10만 5,4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 떨어집니다. 53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합니다. 41만 7,25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떨어지네요. 167만 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합니다. 7만 8,900원. 현대차는 0.5% 상승합니다. 지금 28만 5천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5% 오름세입니다. 7만 9,600원. KB금융도 상승합니다. 12만 9,800원. HD현대중공업은 52만 4천 원으로 0.5%, 0.6% 떨어지네요. 기아가 1.5% 하락하면서 1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 1.7% 하락합니다. 51만 2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이고 에코프로 9만 1,200원. ABL바이오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5.7% 상승으로 21만 2,50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좀 올라갑니다. 47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합니다. 19만 7천 원. 그리고 삼천당작이 0.6% 하락합니다. 22만 2천 원. 코롱티슈진 약보합이고 펩트론이 1% 떨어지네요. 27만 7,500원. HLB가 4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자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한국첨단소재가 5% 상승합니다. 3,395원. 그리고 ICTK도 4% 이상 상승합니다. 엑스게이트도 2% 올라가고요. 드림시큐리티도 1% 상승세. KCS가 3% 올라갑니다. 1,500원. 그리고 사토시홀딩스가 3% 오름세고요. 한국정보인증 2% 올라가고 드림시큐리티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좋네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2% 상승합니다. 35,500원. 대한전선도 1.7% 오름세고요. LS 마린솔루션도 1.58% 상승하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대원전선까지도 각각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도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다날이 6.7% 이게 전자결제 쪽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날이 6.9% 7% 강세고요. LG CNS가 3% 올라갑니다. 지금 헥토파이낸셜도 오름세고 지금 쿠콘도 1.3% 상승 중이고 한국정보인증, 미투원, IT센 글로벌 다 올라갑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특히나 다날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 쪽도 좋습니다. 지금 우진이 4.7% 올라갑니다. 17,350원, BHI도 4% 상승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티는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 오르비텍 3.5% 상승 중이고요. 우리기술, 한전 KPS, 한전기술, 비츠로테크 다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5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13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기관은 34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4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26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1원 20전 상승하면서 1,474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달러원 환율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환율은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막 금요일은 지금 건 한 2달 가까이 금요일만 되면 장이 네. 후달거리고 그러게요. 그러다가 또 월요일 가면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기운 차리고 이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해주면 감사하겠는데 아니 근데 아까 하던 얘기 네. 고 본부장님 FSD 관련해서 네. 이제 어떤 기술 발전 뭐 혁신 이런 측면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평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저 운전자는 뭔 재미로 차 타요? 뭔 재미. 아니 저는 그 도로 연수할 때 면허 따기 전에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창문 내리고 이렇게 걸치고 한 손으로 이러다가 그 교관한테 굉장히 혼났거든요.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이 운전할 때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뒤를 후진할 때 있잖아요. 뒤에다 어깨 걸치고 요즘엔 안 그럽니다. 요새는 뭐 다 화면을 네. 나 카메라에서도 일부러 아직도 그러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 측면은 사실 뭐 30분,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장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자율주행의 효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곤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빠르게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인 네. 거죠. 그래서 한미 FTA 때문에 우연치 않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거고 이거를 미국에서 진행될 때도 미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때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부산에 연산 교차로 와서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거기서 통하면 다 예. 네. 뭐 지구상이 안 통할 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테슬라 SX 가지신 분들이 연산 교차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동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방향성이 이렇게까지 넘어갔다라는 걸 좀 우리가 체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강력한 부분은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이 FSD 그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행 거리의 데이터를 우리가 쌓아왔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 분기에 최근 쌓여 있는 데이터가 현재 한 60억 마일 정도가 FSD를 통해서 운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60억 마일이면 한 사람이 55만 년 정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거고요. 이걸 매번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네. 다른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쌓는 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1000만 대에 깔려 있는 전기차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데이터가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이 아무래도 다른 기업과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년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2027년 정도에 이걸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뭔가 좀 12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좀 기대 수익률 높여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장중 흐름 놓고 보면은 참 이제 개장하고 나서가 제일 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뭔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쯤이면 좀 바뀔 수 네.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펀더멘탈한 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 매크로한 이벤트도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약간의 인하 정도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멘텀 있는 것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분기마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뭔가 큰 숫자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 실적 발표 구간이 한번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7, 8, 9월까지 해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발표가 되고 회계 분기가 한 달 정도 늦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달 정도 뒤에 발표되면서 11월 20일 날 실적이 나온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건 다음 주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이직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는 전날 FOMC가 또 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매크로 이벤트와 예. 펀더멘탈 이벤트가 두 개가 좀 큰 게 다음 주에는 있으니까 조금의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 외 섹터들이 방향성을 크게 주지 못하는 건 네.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하더라도 펀더멘탈 지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4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되고 1월 말쯤부터 4분기의 숫자들이 또 나오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12월에는 뭔가 좀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네요. 예, 뭐 그렇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이런 때 조절하는 건 뭐 지금 장세가 많이 그런 것도 차익 실현들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되겠죠. 네.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올해 많이 쉬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좀 비중을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저가 매수 매력이 있다. 그런 종목들로 비중 이동을 리밸런싱을 좀 하는 구간이 리밸런싱. 보통 이제 기관들에는 있는 거니까 그 리밸런싱을 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적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하는 기간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숫자 자체만 보고 내년에도 성장할 거야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실제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아마 12월까지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젠선왕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대화하는 가운데 전력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서 오늘 뭐 원전주 어떤가 싶어 봤는데 조금 다들 좀 조심스러운 이 와중에 지수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데 아니 지금 LG전자는 뭔 일이 있길래 지금 화수목금 4일째 지금 제대로 시동 걸었네요. 아까 뉴스 나왔던 TPU와 관련된 TPU와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LG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안에서 역할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전자, 네. 이노텍 뭐 다 각각의 역할들이 좀 각각의 있다 역할이- 보니까 이 그룹사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기대하는 매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었고 네. 부진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만한 신사업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그런데 쭉쭉 가는 맛은 없어요. 네, 한 번씩 시세는 터지는데 네네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뭐 투자 팁이라면 바이오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에 뭐 이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뭐 네. 올해 그러니까 사실 뭐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예. 경우도 이게 실제로 머크의 그 키트루다가 IV 네. 제형이라는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임상 승인이 나서 앞으로 이제 판매가 될 텐데 여기서 들어오는 로열티 매출이 얼마나 정말 올라오게 될지 숫자로 증명하는 구간이 내년에는 주요 기업들은 있게 될 거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들은 ADC와 관련된 개발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비만 치료제를 지속형으로 만들어주는 지속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만 치료제 영역에 좀 더 관심 가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 내년에 나오게 되는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나오는 오포글리프론이라는 물질로 나오는 약이 있는데 네. 먹는 비만 치료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맞는 뭐 싹센다 같은 네네. 모델이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위고비, 제파운드, 마운자로 같은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주사 제형이었어요. 그래서 주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내년에 이제 오포글리프론이라는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되는 알약으로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가 대중화가 좀 더 확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사실 뭐 두 분이야 비만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비만 치료제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약 자체가 혈류의 개선도 도와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임상적으로 기능이 그렇죠. 있다라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아마도 저의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거의 뭐 영양제 수준으로 많이들 네. 사용하는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냥 추정한 게 아니라 일라이 릴리도 아직 승인이 나지도 않은 약을 올해 이미 생산을 해서 재고로 쌓아놨거든요. 그 재고 수준이 5천억이 넘는 5천억, 7천억이 넘는 정도 수준의 재고를 이미 쌓아놨습니다. 근데 재고로 7천억이면 약은 이게 실제로 판가로 갔을 때는 거의 한 10배 이상으로 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연간 뭐 20조까지도 팔릴 수 있는 정말 블록버스터 약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영역은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제형, 주사 제형을 한 달로 맞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지속형 플랫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관심 가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도 10배 장사입니까? 그렇죠. 제약 것. 예, 제약은 사실 10배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연구개발 때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R&D 때.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연구 개발로 들어간 비용은 사전적으로 다 들어간 매몰 비용이니까 예. 예. 실제로 판매될 때 보여지는 OP 마진이나 GP 마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그런 마진율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보면 왜 한미약품 근손실 없는 네. 비만 치료제 이거 진짜 혹하거든요.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좀 살 빼려다가 예,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흘러내리고 네네네. 뭔가 이제 막 근육 다 빠지고 이러는데 그죠. 네. 근데 한미약품 굉장히 혹하잖아요. 예, 모두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약 하나 먹어서 근육도 늘어나고 맞아. 살도 빠지는 지방만 빠져나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일라이 릴리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근육이 증강이 되고 근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살이 빠지는 이제 그런 것도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임상이 1상, 2상 단계여서 예. 조금 더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자체는 이미 임상으로 증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저는 항상 뭐 인생이 다이어트여가지고 인생이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고민을 많이 네. 하는데 뭐 다이어트 한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앞으로 블록버스터 될 수 있는 바이오에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 기대감으로 큰 점프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계단식 상승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꾸준하게 이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 얘가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자들한테 실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비만 치료제는 조금 더 펀더멘탈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